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행정사 1차,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 담당이고요. 행정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현직 행정사다 보니까 이 행정사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행정사 분야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자격을 보기 위한 이제 자격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행정사 이제 자체가 뭐 다른 이제 전문 직업, 뭐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들처럼 이제 대리인인 거죠.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행정사는 행정기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다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제 번역은 이제 일반 행정사한테는 이제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고 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거를 대행을 해요. 대행. 그리고 이제 여기 빠졌는데 각종 인허가, 뭐 우리 보면 대부분의 행정법규들이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로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 인허가에 대한 신청, 청구, 신고, 이거에 대한 대리 업무. 그래서 이 대리하고 대행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대리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밝힌 다음에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리권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거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서 대리권을 갖고 있어요. 변호사는. 근데 이제 행정사는 인허가, 인가나 허가, 면허, 이런 이제 인허가, 신청, 청구, 신고에 대한 대리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인허가에 대한 신청, 청구, 신고 이거 이외에는 이제 대행만 할 수 있어요. 대행.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걸 대행. 요거는 대행은 대리보다는 이제 조금 강도가 낮죠. 권한의 범위나 어떤 깊이의 측면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큰 건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률의 거의 90%가 다 행정법규예요. 행정법규. 그리고 각각의 행정법규에서 이제 행정기관들의 권한, 주로 이제 인허가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의 어떤 업무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행정기관 아닌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을 합격하시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거고, 최소한의 자격을 보기 위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행정사 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행정사의 분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5만 가지 다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행정사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한정된, 특정된 분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자격 요건만을 부여하고 실제 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될 건지 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될 건지 어떤 분야를 특정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숙련된 기술, 이걸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고민하실 문제고, 어쨌든 행정사의 이제 업무 범위는 요 첫 번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대행. 두 번째,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인허가의 신청, 청구, 신고 같은 거를 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행정사 종류는 뭐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이제 외국 번역 행정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일반 행정사죠. 일반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제일 넓어요. 뭐 시험 제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차와 2차로 나눠지죠.
1차는 이제 민법, 총칙. 이 민법 총칙에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리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행정법, 행정학개론. 그래서 1차 과목은 이제 절대평가예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이제 모두 합격시키고, 꽈락 없이요. 40점이 꽈락이죠. 뭐 꽈락은 거의 안 나오죠. 시험 공부 아예 그냥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꽈락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이 세 가지 과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고 이제 꼽아본다면 제가 행정학 담당이지만 이제 행정법이 가장 중요해요. 행정법이. 실제 이제 업무를 여러분들이 행정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차 시험을 보죠. 2차 시험 과목 속의 상당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이 또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행정 절차론이라든지 행정심판법이라든지 행정사 실무법. 그래서 행정법은 진짜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선택한 순간부터 뭐 시험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행정법은 이 합격하는 점수 이상으로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학은 사실 이 행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뭐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을 공부는 해야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2차 시험 얘기고요. 2차 시험은 이제 민법, 그러니까 총 4과목인데 이거 이제 2과목씩 시간을 나눠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논술식이에요. 논술식. 그래서 특히 이제 민법은 계약법이에요. 계약법이고 이제 행정 절차론이라고 있는데 이 행정 절차법, 이 행정법의 한 파트죠. 뭐 기타 등등 행정규제 기본법 등 여기 한 10여 가지 법이 이 행정 절차론 과목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론. 이 사무관리론은 이게 이제 2차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무관리론이 이 행정효율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게 뭐냐면 공문서 규정이에요. 이게 이 공문서 규정에 관한 건데 이게 실제 공무원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이 공문서를 알 수가 없어. 공문서를 작성도 해봐야 되고 배포도 해야 되고 시행도 해야 되고 결제가 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그 법률에만 근거해가지고 이게 사무관리론은 법령은 민원처리법하고 이 2개의 법이 이 사무관리론의 내용이 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공문서 규정이에요. 공문서 규정. 그래서 이 2차 시험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특히 사무관리론. 여기서 과락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짧게 좀 하다 보니까 요 사무관리론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80점 이상 최고 득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민법, 계약법, 이 법대 교수들이 이 전부 다 논술식이거든요. 사례, 케이스를 풀이하는 그런 문제인데 굉장히 점수를 짜게 주더라고요. 민법은.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실무법, 요거는 이제 행정심판법이에요. 이렇게 케이스 주고 이제 행정심판 케이스 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이하는 건데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1차 공부하실 때 행정법하고 특히 행정법, 행정심판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 행정법의 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행정법을 좀 잘 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한번 보시고 뭐 일반적인 뭐 통계죠. 그래서 그 1차 시험은 좀만 공부하시면 거의 붙어요. 1차 시험은 과목도 3과목이고 뭐 절대평가로 해서 60점 평균 60점 맞으면 이제 1차 시험은 거의 붙는데 이제 중요한 건 2차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2차 시험을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도에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떨어져서 유예된 사람들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한 8대1 정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8대1에서 10대1 정도. 그래서 2차 시험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위해서라도 이제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특히 행정법,
그리고 이제 민법, 요거는 이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13회가 치러졌죠. 올해 25년도.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은 지금 예정돼 있고요. 뭐 행정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행태가 이제 개업을 하는 거죠. 개인 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일을 맡아서 이게 그 일종 개인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변호사하고 똑같죠. 뭐 이제 법인을 설립할 3인 이상의 행정사가 모여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이제 취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분야가 이제 개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뭐 전망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하여간 우리나라 그 법률 체계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의 거의 90%가 행정법규예요. 행정법규이기 때문에 행정사의 업무 분야는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점. 중요한 거는 너무 무궁무진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이 분야를 발굴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뭐 행정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시는 분야가 그 출입국 업무를 가장 많이 하세요. 출입국 업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국 업무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 징계를 받게 되면 이 징계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그 소청 심사 절차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소청 심사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를 찾아야 되고 합격하신 다음에 자격을 따신 다음에요. 이제 분야를 찾아야 되고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계속 그 집중 투자를 하셔야 그 분야의 완전한 마스터가 되세요. 자, 행정학 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행정학 개론이라고 과목명은 돼 있는데 개론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행정학 시험은 그 모범이 있어요. 표준이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공무원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학의 범위라든지 학습 범위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만 행정학 개론이지 쉬운 것 같은데 그냥 행정학이에요. 범위도 똑같습니다. 일반 행정학하고 수험 행정학은. 그래서 이제 이 행정학, 특히 이제 수험 행정학의 범위는 대개 이제 7편으로 구성이 돼요. 7편. 뭐 1편이 총설이고 2편이 뭐 정책학, 3편이 조직이론, 4편이 인사행정론, 5편이 재무행정론, 6편이 뭐 행정책임론, 통제론, 그럼 7편 마지막 뭐 지방행정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객관식 시험 우리 뭐 일반 공무원 시험은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25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7편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 이렇게 제낄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게 이 공무원 시험은 이게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은 또 더군다나 채용 시험이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거의 90점, 95점 이렇게 뭐 한 문제 틀려 있거나 아니면 만점을 맞아야 돼요.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험은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60점 정도.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이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1차 과목 가운데 좀 행정학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행정법이나 되게 이제 법 쪽에 나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행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법 총칙이나 뭐 행정법은 조금 수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반면 행정학은 사회과학이고 좀 동떨어진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학원 커리큘럼 쫓아오시면서 이 강의 듣고 이 학습하시면 행정학은 60점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80점 이상은 충분히
이제 취득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이 표본이고 표준이고 모범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시험하고 출제 경향, 범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을 좀 찾으라 그러면 난도, 어려움의 정도가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한 80% 정도요.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범위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끼는 분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행정학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공무원 강의를 한 15년 이상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행정학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행정학도 뭐 정치학, 뭐 법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일종의 이제 행정학은 종합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삽하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내용 자체가 난삽한 것도 있지만 체계를 좀 잘 못 잡아가지고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체계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치 지식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좌절이 오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 그 제 강의는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만 공무원 시험에서 한 15년 이상 행정학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체계화돼서 이제 이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수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의 따라오시면 학교 가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행정학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는 뭐 좀 자세하게 나눠가 10가지로 나눴는데 대개 7편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뭐 출제 비율인데 다 보셔야 돼요. 다. 어느 한 파트를 제끼시면 안 돼요. 골고루 출제가 다 되죠.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행정학 총론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정책학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보면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뭐 출제 경향인데 이거 올해 문제인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이 가장 많아요. 25문 가운데 이제 그 90년대, 1990년대나 뭐 이때만 하더라도 행정학 그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단답식의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딱 보고 답 찾는. 근데 이제 이렇게 서술식의 문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죠. 최근에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행정법은 아마 여러분들 더 할 거예요. 행정법은 그 거의 요즘에 판례 문제거든요. 근데 판례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지 자체가 시험장 가서 시험지 한 페이지에 문제지 한 페이지에 뭐 3문제, 4문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읽는데 그게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 주어진 시험 시간 내에 그 문제를 읽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행정학은 한 요 정도의 서술식, 이게 이제 2줄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행정법은 막 보면 문제가 막 5줄, 6줄 지문이.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좀 난도 있다라는 이제 출제 스타일이 뭐 이렇게 박스에 기울여서 미음 5개 주고 이 중에 올바른 것만 뭐 모두 고른 거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이거는 참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학습 방법은 뭐 공부 방법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이게 시험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어떤 시험이든 뭐 운전면허 시험은 안 그렇습니까?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게 어쨌든 6점 이상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자꾸 반복, 이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우리 시험도 그렇고 이 반복해가지고 최소한 여러분들은 한 2회독이나 3회독 정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뭐 고득점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뭐 이건 뻔한 거죠. 뭐 공부에 대한 목표의식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안 흔들리고 꾸준히 공부하죠. 그래도 1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이제 개념, 이론에 대한 암기는 필요해요. 여기 이제 플러스 논리체계까지 파악하고, 뭐, 이게 지금 행정사 시험에서는 13회, 최근 올해까지 13회가 출제됐는데 기출문제 다 분석하고, 그러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뭐 고득 좀 하겠죠. 그래서 전에 이제 어떤 제 강의를 들었던 그 학생은 행정사 시험 100점 맞아서 합격했다고 이렇게 이제 메일을 보낸 적도 있던데, 그래서 뭐 제 강의 잘 따라오시면 행정학 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이제 불상사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그 행정학에 관한 이제 그리고 행정사의 이제 뭐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이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행정사뿐만 아니고 이제 노무사도 강의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노무사, 행정사, 그리고 이제 다른 학원에서 감정평가사, 뭐 이런 민법 강의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 민법이 시험 과목에 있는 자격심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행정사는 1차도 있지만 2차도 민법이 시험 과목입니다. 약간 특이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대학교 카리큘럼에 이게 5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한 학기씩. 이제 채권법은 또 양이 많아가지고 총론, 강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1차에서는 요 민법 총칙만, 요것만 1차 행정사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로스쿨이라든지 법무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전부 다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게 변리사 시험은 여기까지거든요. 그 다음 이제 시험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요거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게 감정평가사, 뭐 요렇게 해당되는 게 뭐 노무사,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요 민법 총칙만 이제 1차 과목이라는 거죠. 그럼 총칙이라는 말, 이 뜻이 뭘까요? 총칙. 자, 우리가 이제 재산법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공통 부분이 있단 말이죠. 누가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 채권 이런 말은 잘 모르시겠지만 누가 이런 권리의 주체가 되느냐, 이런 거는 양쪽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또 물권과 관련된 법률행위, 채권과 관련된 법률행위, 이런 게 공통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되느냐, 누가 이런 이런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떡할 거냐, 이런 게 다 공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의 이 법에 규정을 두면 너무 법 규정이 많아질 거니까 이 공통 부분을 여기 몰아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다음 그거 말고도 기간 계산하는 법, 이제 간단한데 이것도 공통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된다, 물권이나 채권이 소멸된다,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공통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민법 총칙이고, 총 184조문, 조문수는 18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민법 총칙 공부가 어렵냐? 여러분들 대부분은 평소에 뭐 법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법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특히 민법이 더 그런데, 형법이나 상법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민법은 굉장히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영어 문장을 보면서 직독직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법은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자꾸 막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이러니까 진도가 굉장히 더디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딱 보면 우리가 직독직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요한다. 왜냐?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민법이 지금 개정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2, 3년 안에 될 거예요. 아마 우리말로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우리 일본적인 용어,
외국 용어 이런 게 그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순화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다. 그 다음 이게 더 치명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통되는 거를 몰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민법 총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물권과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아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공통되는 거를 몰아넣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공부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건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물권과 채권에 대한 기본 이론이 팍팍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진도가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민법을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수입했기 때문에 법을 수입하는 것을 계수라 그러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뭔가 하니까 조문수를 줄이죠. 여기 공통되는 것을 몰아넣었으니까 이제 단점은 뒷부분의 이론을 먼저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1회독, 2회독 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어렵게 느껴진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1차 시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복합 문제라는 것은 이제 뭐 케이스 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작년도 우리 그 시험 문제를 보면은 케이스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행정사 문제는 다른 시험하고 비교해 보면은 제일 좀 단순하다고 할까 보면 답이 바로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케이스 문제가 없으니까 조문이나 판례 그 자체를 그대로 묻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전부 이제 이 법률형이라는 데서 이게 거의 반을 차지하죠. 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권리의 주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상당수죠. 거의 한 7문제 차지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 합하면 벌써 한 20문제 가까이 된다. 뭐 한 25문제 중에 20문제, 80% 차지하죠.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단순 조문을 묻는 문제. 이런 문제는 163조, 160 조문만 알면은 답이 딱 바로 보입니다. 5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는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단답형으로 묻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조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출발점을 세우셔야 돼요. 조문 자체를 어떤 조문이 있다. 이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다. 그거를 가장 먼저 아는 게 급선무란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판례가 좀 출제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판례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판례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판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넓혀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요 가장 중요한 핵심 판례 있죠. 요것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이 90점은 받습니다. 이때까지 벌써 우리 행정사 시험이 10년이 넘었거든요. 출제 기출문제를 보면 다 그래요. 작년도 문제도 그냥 한 문제만 의외타 문제가 나왔고 그냥 평범하게 좀 제대로 제가 강의하는 거 위주로 강의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92점 정도 나오신 분들 이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은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판례를 어렵게 안 내고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판례를 위주로 내거든요. 이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문 자체를 묻는 거고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이 정도에 있는 판례입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답을 찾는데 하등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척기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정답인데 요 4번, 5번 판례는 이건 정말 중요한 판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면은 설령 모르는 판례가 하나 나오더라도 전혀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문제가 주종을 이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과 같이 어려운 판례를 모르더라도 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중요 판례만 핵심적으로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박사형 문제는 작년도에는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요런 문제인데, 다른 시험에는 박사형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제 최근에 추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도 앞으로는 박사형 문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박사형 문제는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 구성을 보면.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하여튼, 작년도에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방법은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출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그 행정사 11년 동안의 기출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거기다가 OX 문제로 제가 다 해놓았어요. 한 장이 끝나고 난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끔. 그리고,
강의 시간에 최근 3년 동안 각종 그 시험 문제 있죠. 뭐 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가맹거래사, 변리사, 뭐 공인중개사, 세무사, 뭐 별별 시험에 민법 총칙이 다 공통 과목이거든요. 거기에 관한 3년치 기출문제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한다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우리 행정사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문제하고 그거를 같이 습득을 하시면은 거의 최소한 80점 이상, 조금만 더 하시면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대개 보면은 주변에 공부 어지간히 하신 분들이 92점, 88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시험 과목, 이거 기출문제, 그 다음에 또 행정사 시험의 기출문제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할 거니까 그것들만 봐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출발이니까 항상 조문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를 보고 판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판례.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가시더라도 강사는 대개 이런 판례가 어떤 게 중요하고 핵심인지를 다 알거든요. 아주 강조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번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틀림없다.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하튼 우리는 처음에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 1회독, 2회독 하면은 이제 속도가 붙으면은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민법 총칙이 재밌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로 넘어갑니다. 2차는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채권법에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채권법에 총론이라는 게 있고 강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강론에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법이 있고 사무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부당이득, 사무관리. 근데 우리가 2차는 우리는 요것만 시험 봅니다. 계약법. 그럼 계약법이 15가지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계약 강론이라 그래요. 15가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에 공통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또 계약 총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적힌 요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요게. 그래서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걸 해놓는데 중요도는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나 거의 5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15가지 계약 중에서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거는 좀 정해져 있어요. 한 7가지 정도는 거의 출제된 적도 없고 11년 동안에 딱 한 번 출제된 거 있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약을 조정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약 강론에 이제 요런 15가지가 있는데 임대차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이런 걸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은 특별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행정사는 이상하게 요 특별법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민법상의 임대차를 공부하셔야 되고 또 특별법상의 임대차를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상 케이스든 약술형이든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당연히 매매죠. 매매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도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급입니다. 도급 계약. 요게 세 번째로 중요하다. 요게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임치, 그 다음에 현상광고,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고용 이런 거는 사용대차, 소비대차도 마찬가지. 준소비대차는 한번 나왔으니까 요런 사용대차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법적으로 중요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법을 만든 게 1960년도입니다. 지금 6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법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는 옛날하고 안 맞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제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조합이 출제됐는데 조합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요 네 가지는 거의 매번 특 A급이다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은 교대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 매번 출제가 되었다. 그럼 이제 계약 총론은 조금 이따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 형태가 이제 이런 식인데, 요게 이제, 계약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약강론, 매매입니다. 매매에서 나왔고, 보십시오. 이제 권리금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여기 이제 케이스 문제로 임대차에서 출제가 되었죠. 조합에서 출제가 되었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도 강론, 요것도 강론, 이런 식으로 총론에서는 요번에, 작년도에 약술령 한 문제, 나머지는 전부 강론에서 출제가 되었다. 요런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총론에서 케이스가 출제되고, 어떨 때는 이제 강론에서 케이스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걸 보시면은, 이때까지 행정사 문제 중에서 재작년 케이스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아, 이거 정말, 이거는 어느 변리사 시험 정도의 이런 문제를 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문제 지문도 길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요 문제를 빼고는 그 이외 케이스 문제는 비교적 평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은 케이스는 40점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에 40점짜리인데 요렇게 이제 장문의 이거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이걸 세분화하는 겁니다. 요거를 나누어가지고 두 문제를 묻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설명해봐라. 요게 20점이고 요게 20점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11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문제 1번은 요게 40점짜리인데 요 안에 또 문 1하고 문 2로 나누어 가지고 20점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요게 이제 케이스 문제. 항상 불변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부터 문제 3, 그다음에 문제 4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 이제 20점짜리인데 요거는 거의가 약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이제 약술형인데 근데 어떨 경우에는 요 약술형을 해가지고 준 케이스 문제로 나오기도 있기는 있어요. 한 문제 정도. 케이스 문제인 것 같은데 보면 사실은 약술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술형. 그러면 시험의 당락이 어디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결국. 1번. 이 케이스 문제에서 논점을 여러분들, 쟁점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무엇을 문제로 내느냐? 전부 판례 사례를 문제로 내게 돼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것도 이제 중요 판례죠. 교수님들이 괜히 잘못 사례를 만들었다가는 나중에 또 이게 이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뭔가 허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판례 사례를 그거를 그대로 문제하면은, 그거는 허점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11년 동안의 문제를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중요 판례를 케이스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판례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판례 위주로 중요 판례. 요거에서 당락이 좌우되고 요 약술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은 외우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거 있거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약술하시오. 그런 거는 나중에 외우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이 케이스 문제는 이게 외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당락은 문제 1번 40점짜리 이 케이스 문제에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케이스 문제는 비교적 평범하게 출제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재작년도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의외타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공부할 때 난이도를 조금 높여야 돼요. 이런 문제가 언제 또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까 행정사 문제가 갈수록 어렵게 출제가 되나 이렇게 좀 우려를 했는데 작년도 문제는 정말 평범하게 출제했습니다. 이제 권리금 문제하고 그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금년도도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내년도도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케이스 문제는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단순 게이트 문제죠. 요거는 이제 조합 채무와 관련되는 건데 조합 채무는 조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런 거는 단순 케이스 문제. 요런 거니까 요 문제 2번에 어떤 경우에는 좀 드문데 단순 케이스 문제를 하나 더 플러스 할 때도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 문제가 60점을 차지하게 되죠. 약술형 문제가 40점을 차지하고 요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 케이스 문제는 사실은 케이스를 위장하지만 이게 제3자를 위한 채무에서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요 문제만 딱 해도 돼요. 이 앞에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약술형으로 제3자의 변제가 아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하기 이후 이게 법적 지위가 다르거든요. 이제 이게 훨씬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문제 출제도 돼요. 근데 앞에 그냥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케이스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케이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약술형 문제로 우리가 분류해도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의 문제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저야말로 전형적인 요거는 뭐 한 3, 4년 이절만 하면 이제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약술형 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도별 기출 문제 해가지고 쭉 항상 보면은 케이스 문제가 40점짜리 이제 등장한단 말이죠. 등장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준 케이스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여기는 마찬가지죠. 이건 케이스 문제 하나 더 얹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가 하나 더 얹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뭐 쭉쭉 있는데, 자, 그래서 주제별 보면 계약법 총칙하고 그다음에 강론이 비슷비슷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특히 이제 계약금이 중요하고 담보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총칙은 다 중요해요. 어디서 출제될지 모릅니다. 작년도에는 여기서 약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여기서 또 약술형이 출제가 됐는데 하여튼 계약법 총칙은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무조건 다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도급도 무조건 다 중요하다 그랬고 조합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이상한 게 위임 계약을 왜 출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고객들하고 위임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때까지 딱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케이스 문제를 하되 20점짜리 이렇게 하고 케이스 문제는 판례 사례를 출제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중요한 판례를 쟁점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우리가 쌓으면은 거의 뭐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평소에 케이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쟁점 추출 능력, 이 딱 케이스를 볼 때 이것은 무엇을 묻는 문제인가, 이게 왜 대법원까지 올라갔느냐, 그 쟁점을 파악하는 연습, 이거를 평소에 꾸준히 쌓으시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거의 우리는 판례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판례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고, 문제, 기본적인, 의외탐, 요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 A급, A급, B급, C급에가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의외탐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외탐 문제는 한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외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백지로 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탐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임박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평소부터 물론 기본 내용은 아셔야 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대비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답안 작성, 이것도 막판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를 처음에 8번, 그다음에 6번, 그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해가 굉장히 연습을 말하고 첨삭 답안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꾸준히 연습을 해가지고 답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 이런 거를 해가. 평소에 아무리 말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답안 현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답안에 쓸 수 있는 양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버가 되면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칠 거고 딱 그만큼의 답안을 쓸 수 있을 때 공부가 평소에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절로 나중에 연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보면 특 A급 문제 15문제 정도는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진짜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 순식간에 쓰고 시간을 버는 거죠.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A급 문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타 문제, C급. 그리고 또 백지를 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 카리큘럼은 일단 2차는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핵심 판례 사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서가 2개 있는 거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2차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2차 계약법이 이렇게 흘러간다 해가지고 그냥 일반 교과서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딱 약술형 내지 케이스 문제, 판례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답안 형식 비슷하게 이제 책을 또 하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제별로 1번 무엇을 논하고 2번 판례 사례 같은 거 해가지고 케이스 문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2권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거죠. 모의고사 8회
6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아무래도 2차 공부를 하면은 답안도 좀 써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누구나 겪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합격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할만하다 그럽니다. 할만하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문제가 그래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렇게 뭡니까 좀 겁이 난다 이렇게 그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남들도 다 겪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카리큘럼대로 쫓아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틈에 뒤돌아보면은 실력이 상당히 쌓여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1차, 2차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고요. 여하튼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수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2차 같이 민법에 대한 행정사 기본 카리큘럼 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PS 행정사의 박이준 강사입니다. 네, 제가 이 학원에서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법하고 1차의 행정법, 2차의 행정 절차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은 했지만 아직 이제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과목들이 어떠한 과목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먼저 행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법, 1차 행정법. 행정법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화면 하나에 한 1분 정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을 위한 조언. 처음엔 진짜 막막합니다. 네. 일단 그 책의 두께에 압도되고 말아요. 야, 이 많은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요. 그럴수록에 기초부터 하시죠. 그래서 기본 개념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항목별로 중요한 개념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대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계속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 법학 과목은 처음에 잘 모르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쭉 공부를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시각에서 그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과목 그리고 재밌는 과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제 그 한 주제씩 한 챕터씩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기본서를 쭉 보고 나서 나중에 문제집도 이제 건드려보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는 게 좋긴 한데 그것보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들이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챕터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 한두 문제씩이라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 객관식 시험은요. 기출문제들이 워낙에 지금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만 충분히 자기가 통달을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지문 중심의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요. 이 법학이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법률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판례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 돼요. 네.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 시험장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시험이니까 객관식은 충분히 여러분 잘 해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암기보다는 처음에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법. 가능한 한 재미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죠. 이제 억지로 공부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공부를 끌고 가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행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국가가 하는 행정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이제 매일 그 뉴스로 보도되는 행정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을 때, 그 사건이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제 떠오르면서 이해가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짧게 빨리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 학원가에 있는 어떤 요약서들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본서 위주로 보셔가지고 그 문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전체가 어떤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학은요, 뭐냐면 법률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법을 해석하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법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엇이고 이게 법률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인지,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그 법학입니다. 법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설을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 학설을 내지는 않지만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 학설들도 음미를 해가면서 왜 지금 그 교수님들은 이 A 학설, B 학설로 나눠서 대립을 하고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 마인드, 그러니까 사고의 훈련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실력이 되고 점수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자, 행정법은, 뭐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행정작용법은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실제로 어떤 식의 행위를 하느냐가 이제 작용의 문제고,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어떤 절차적 사항들, 이게 행정 절차. 여러분 2차 과목의 이제 행정 절차로는 바로 이것을 뽑아내가지고 2차 과목으로 만든 거예요. 큰 과목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정보라고 하면 이제 크게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행하는 어떤 행정작용을 국민들이 그대로 수긍을 잘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국가는 어떤 수단들을 갖고 있는지, 이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했다가 막 매각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법한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철거 명령을 내렸다가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면 뭐 대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강제 수단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제제도는 국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작용에 의해서 국민이 뭐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룰 것들은 국가배상제도, 뭐 손실보상제도가 있고, 직접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행정소송인데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아주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그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법 총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그 기본적인 시험, 행정법이라는 시험을 보면 이제 이 총론 파트에서 출제를 하는데, 우리 객관식 시험, 우리 행정사 시험의 행정법은 요 특별법도 들어갑니다. 행정조직법. 이게 여러 가지 분야. 이건 이게 총론은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공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특별법 분야에, 그러니까 개별 분야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것들을 보는데, 요 파트에서 강론에서 한 5개 내지 6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객관식 시험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안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가시험이다 보니까는 출제 오류가 있지 않도록 출제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라고 해야죠. 찍기가 아니에요. 찍기 공부가 아니고, 법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개념, 그리고 그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어떤 지문은 맞는 지문이 있고 어떤 지문은 틀린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객관식 문제 한 문제 풀어가지고 정답을 맞췄다, 기분 좋다, 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왜 오답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남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할 때 적용되는 법규예요. 우리가 법의 체계를, 그게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사법과 그다음에 공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공법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 시험은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기초이론부터 실제적인 권리 구제 제도까지 아주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루는 과목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네, 이건 아까 같은 이야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 안 드린 강론 파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조직의 모습,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야기,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있고요. 경찰 분야, 급부 분야, 공용부담. 여기 특히 경찰 그러면 길거리에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그 경찰관, 물론 그분도 포함되지만 행정법에서 경찰 그러면은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그런 행위를 예방하고 사후에 이걸 제거하는 행정작용을 특히 경찰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그동안 이제 공부 안 평소에 우리가 살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어떤 행위를 국가가 하는 분야를 급부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등등. 그래서 개별법을 공부를 하시고요. 개별법 분야를 공부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유기적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요게 행정처분. 여러분 오늘 행정처분이라는 4글자만이라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법은 전체가,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이게 책이 1000페이지다 그러면 계속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에요. 네.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영업하다가 법을 위반했어? 그럼 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행정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라, 과세처분.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돈으로 환수하는 게 과징금 처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남자들, 입영 처분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이걸 좀 근사하게 말씀드리면 권리가 제한당하거나 아니면 없었던 의무를 부과시키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이 여기 구제 파트 있었죠? 결국 이거는 이제 이러한 행정 처분을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객관식이다 보니까는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네. 예, 그래서 이게 2차 과목으로 행정절차론이라는 게 독립적인 과목으로 있을 정도니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고 있어요. 행정절차법도 조문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도 오늘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알려달라고 청구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지금 다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중심대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어디서 출제가 될지 모르면은 참 시험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맨날 나오는 분야에서 맨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금년에도 여기 나올 것이고 내년에도 나올 것이고, 그죠? 예, 그냥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주제를 제가 이렇게 다시 다른 표로 만든 건데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아까 앞 페이지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쭉 6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은 횟수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제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출제되고 적게 출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행정법은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 행정행위, 여기 행정처분이에요. 처분. 그 다음에 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절차법, 정보공개법, 자치행정.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영역이다. 여기, 그렇죠. 예,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부터 우리가 이제 그 법학의 문제가 대개 보면 이 법 조문하고, 예, 법 조문, 그 다음에 판례, 그리고 이론적인 분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이 판례 분야가 많았어요. 종전에는 판례 비중이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많은 시험에 행정법 과목이 있는데 거기도 판례가 뭐 70%, 80% 출제가 됩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도 2022년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요, 23년부터 아주 특기할 만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오히려 판례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2024년, 25년 가장 최근의 그 시험은 이게 70% 정도가 법조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요. 알겠죠? 그래도 이제 이 판례 공부가 꽃이에요. 법학에서는. 판례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판례 공부까지 해야 비로소 법학 공부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 여기 바로 통계 있죠. 그래서 71.9%. 2025년. 보세요. 2022년까지 이게 35%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 책에 대한 그 자랑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교재는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요.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우리가 수험가의 행정사, 행정법 이렇게 책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참 난해하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맥락이 없이 그냥 요약해가지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마치 암호를 해독해야 되는 그런 식의 공부가 되는데, 이게 논리적인 흐름, 물이 흘러가듯이, 그죠? 여기 물이 흘러가듯이 쭉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 책을 쭉 보시면 돼요. 예, 쭉 소설책 같이 재미는 없겠지만, 네, 이제 쭉 참고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덧 이게 이제 그 행정법을 알게 되는, 그래서 실력이 쌓이는 그런 식으로 책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제 책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행정법 수험서들은 뭐 1500페이지가 되거든요, 되게. 근데 제 책은 이번에 700여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절반 정도로 압축한 거예요. 그죠? 불필요한 부분들 빼고 행정사 시험에 적합하게 만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원이 끝나면 거기 객관식 문제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바로바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항상 요거는 이제 그 행정법 분야는 법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요. 계속 개정사항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제 책. 자, 그리고 행정법은요, 우리가 나무와 숲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지도를 다른 말로 지도를 보지도 않고 길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분은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처분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 예, 여기 제가 여러분 1차 과목에 행정학이 또 있죠. 그래서 행정학, 행정법, 민법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과목에 그러면 이제 행정학과 행정법은 이게 그 소재는 똑같아요. 행정이라는 대상을 다루는 학문이지. 네, 하지만 이제 행정학은 어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회현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건 행정법은요, 법이라는 건 우리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정이라는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법이 있는데, 법이 어떻게 행정을 제어하고 하고 있는지, 이제 행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일단 알고 이제 흥미를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사실관계가 있죠. 행정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여기 법이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 도대체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처럼 막 이런저런 이론 공부하고 막 암기할 것들, 행정학은 암기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행정학 전공했었지만 대학 다닐 때 굉장히 힘든 과목인데, 행정법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암기할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판례를 읽고 이해를 하면 머릿속에 그림으로 남겨놓으면 다 나중에 생각이 나요. 몇 년이 지나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판례 공부 조문. 객관식이기 때문에요. 얘가 이렇게 OX 판단하는 시험이에요. OX 판단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법령 지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디 다른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예, 제 문제집도 뭐 기출 문제가 거의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관화하는 거예요, 습관화. 나중에 여러분 공부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요,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야, 여기에 어느 부분에 함정을 팠겠구나. 바로바로 보입니다. 지문 하나에 뭐 10초 안에 판단할 수 있어요. 습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 전날까지 여기 머릿속에 남을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뭐 숫자 같은 거,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간략하게 노트를 정리해놨다가 시험 직전에 딱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약 두 문장. 행정법은 처음에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만 그 행정법의 전체의 모습, 구조, 체계를 알고 나면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뭐 정직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한 만큼 그대로 점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기본서 중심으로 처음에 체계를 잡아야 돼요. 너무 지름길로 가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점은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루에 몇 페이지씩이라도 읽어나가면 어느덧 합격선에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실력 싸움이죠. 실력을 쌓으면 결국은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은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행정 절차론,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2차 과목이요. 이제 논술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행정법에서 충분히 행정 절차 단어가 뭐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과잉 행정 절차는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이제 좁은 의미 행정 절차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때, 아까 행정처분이 뭐라고 했어요? 뭐 영업정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이나 입영 처분 같은 거, 행정처분할 때, 그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외부에 누가 있습니까? 행정기관 외부에 국민이 있죠?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국민 간에 이렇게 접촉하는 교섭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불리한 그런 내용은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죠?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정식으로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의견을 받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보고 이제 최종적인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알겠죠? 뭐 신고, 다 절차적 사항들이에요. 이걸 오늘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 기억하세요. 그죠? 행정청이, 특히 이제 침입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매우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빠뜨렸어. 사전 통지를 안 하고 만약에 과징금 처분했다? 야, 그럼 나중에요. 이게 재판에 가가지고 이러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건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처음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뭔가 건축허가처럼 신청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이걸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다행인데 불허가를 되게 하잖아요. 그냥 불허가를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상대방은 이거 신청한 사람은 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이 국민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든지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이 이렇게 내려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또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구제 절차로 가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나눠질 수 있고 제가 이제 두 개 유형만 했는데 세 개 유형 복합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막 등장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행정 절차로는 이 법이 가장 기본되는 법이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40점이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개별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법이 7개죠. 행정절차법하고 개별법 7개 해가지고 8개 법을 공부합니다. 2법. 알겠죠? 예, 맨 끝에 이제 가족관계등록법. 우리가 이제 그 혈연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가족관계. 주민등록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전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인구의 동태적 사항을 다루는 게 주민등록법이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우리 그 2차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행정 절차로는. 이게 큰 사례가 주어지고요. 이 경우에 이제 40점 나오죠. 이게 이제 절차법이에요. 앞부분에 큰 문제 40점, 배점을 해가지고 행정 절차법에서 이렇게 냅니다. 40점. 되게 이렇게 작은 문제로 2개 또는 이제 3개로 나눠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뭐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이게 다 충분히 연습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행정사가 행정절차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해요. 맨날 나오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얘가 연습을 충분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정보공개 사건이죠? 그래서 정보공개법. 이제 아까 그 개별법 7개 중에 매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걸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강사도. 야, 금년에는 도대체 어느 법률에서 출제가 될까. 야, 이거는 참 도사가 아닌 다음에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공개법은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있죠. 만약에 이제 뭐 신청을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났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다투야 되냐. 그 절차적 사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문제 20점짜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뭘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배점이긴 한데, 질서에 관한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 범위.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할 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법률이 존재하면 이 법에 따라서 이걸 판단한다는 얘기죠. 장소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 땅이면은 만약에 외국인이 그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즉, 관광객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법을 위반하면 이 사람도 어때요? 과태료를 부과해버립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법을 위반하면 이 사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이런 문제예요. 굉장히 쉽죠? 어려운 게 아닌데, 다만 이제 논술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떴을 때 나는 답안지에다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지. 요거는 이제 평소에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이제 그 12회 시험. 제가 지금 요게 말씀을 드리는 요 시점은 아직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그 13회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회 시험을 치렀고요. 제가 이제 배점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행정절차법에서 역시 가장 많이 나오고, 사형제가 있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법, 행정사기법죠. 그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맏형이라면 그 밑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법이 끝에 이제 3개가 있긴 있는데, 야, 요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요거는 여기까지는요,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출제 예상이 가능해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공부가 가능한데, 야, 이거는 도대체 많은 그 내용 중에 어떠한 부분에서 출제가 될지 몰라요. 요거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요 부분 때문에라도 특히 혼자서 독학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은 저와 같이 전략적으로 이거를 길을 잡아가지고 잘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시험에서 이른바 불이탈이라고 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안 작성의 기본은 모든 논술식 시험에 있어서의 기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게 참 어렵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출제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쓰라는 걸 써야지. 엉뚱한 내용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빗나가는 답안 작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글씨도
악필이냐 명필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는 써야 돼요. 그렇죠? 예, 악필일지라도 여러분 악필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성이잖아, 개성. 그지? 근데 그 채점자 눈에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는 그냥 가능한 한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띄어쓰기.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답안을 꽉꽉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서너 줄 한 다음에 한 줄 띄고 이런 식으로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목차 구성을 잘 해야 되고요. 똑같은 답안 내용일지라도 요걸 그 막 통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적절한 작은 목차들을 딱딱딱 잡아나가면 채점자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지. 네, 이런 것도 이제 그 숙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례형이 여러분 이제 참 어렵게 처음에는 느껴지실 거예요. 사례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논점을 제시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쟁점이 내가 보기에는 쟁점이 이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쟁점을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행정 절차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례에서 행정청은 과연 이것을 적법하게 이행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적용해야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행정청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과연 절차법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령 같은 경우는, 설명령은 이제 그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뭘 물어보는 건지, 어떠한 측면에서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부분에, 내가 이 문제의 그 취지를 알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이러한 거다. 도대체 이 제도는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행정사 시험은 이게 어떤 그 행위를, 행정 절차를 누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관련된 행정기관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요건과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뭐 자녀 출생을 했을 때 출생신고할 때, 그죠? 출생신고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는 이제 그죠? 출생신고를 받아들이는 행정기관이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이제 부모님이 출생신고하는 것이죠. 관련 기관은 없어요. 그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출생증명서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같은 걸 갖고 가야 되고요. 이름, 주어진, 이름 세 글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서. 알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론도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 수험가에 어떤 오해가 있는데,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일단 행정 절차론이라는 과목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절차잖아, 절차. 흐름이잖아요, 흐름.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채점자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예?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이 제대로 나타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때도 흐름에 입각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려나가는 게 그립을. 그죠? 그리고 도대체 왜 법은 이렇게 돼 있을까? 왜 도대체 제도는 이렇게 돼 있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득점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절차적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법조문 하나하나를 만들 때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왜 이렇게 규정했는지 다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제 분석하는 거는 제 강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분석을.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워낙 이제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문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해하는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답안에다가 이제 이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 중심이 되는 단어 나오고,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처음 교과서 사가지고 막 처음부터
빨간색, 노란색 형광펜으로 잔뜩 색칠하고 공부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경지에 가가지고 내가 이 과목을 이제 통달을 했다. 그런 단계 갔을 때 정말 나는 그 시험장에 이 단어만큼은 꼭 써야 되겠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오거든. 예, 그때 색칠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예, 이게 표시를 했다가 반복해서 보면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으로 갈수록 읽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예, 그 정도 이제 2단계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다고. 그죠? 가면은 그 사람 합격합니다. 그래서 답안은 항상 좋고 나쁜 답안이 있기 때문에요. 나쁜 답안, 좋은 답안을 생각하는 공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학원에 오셔가지고 모의 시험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긴 말씀 드렸고요.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정진을 하셔서,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패스 코리아에서 행정사 실무법과 사무관리론을 강의하고 있는 소나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시험 대비 설명회를 해드릴 건데요. 제 과목이 사무관리론과 행정사 실무법이기 때문에 이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과목 중에 2차 과목 중에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이제 주제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론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요거는 민원처리법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행정 업무에 관한 그런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 주제 말고, 그러니까 이 법률 말고 사무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독특한 주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만 나온다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는 불이탈을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목적 자체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그리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결국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 업무 혁신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 업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그런 규칙, 법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결국에는 행정 업무의 간소화, 그리고 표준화, 과학화, 그리고 정보화를 도모함으로써 결국에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법률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로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이 민원처리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특징적으로 행정사는 문서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공문서, 문서의 효력 발생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행정사 2차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과목인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요 두 가지 법률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두 번째로는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 자, 여기서 크게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사무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불이타 문제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크게 두 법률에서 나옵니다 라고 사실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무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서관리 그리고 업무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정부와 사무관리, 그리고 민원사무의 처리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그리고 민원행정제도 개선, 그 다음에 사무관리에 대한 개관, 그리고 발전 과정, 그리고 관인이나 서식 관리 이런 주제들이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약술, 논술형 주제들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행정사 실무법은 사례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는 반면에 이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가 외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그런 약술형, 논술형 이런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주제별로 우리가 설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정확한 답안 작성을 요구한다. 결국에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민원처리법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같은 법 시행령상,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행정기관의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이거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실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인이 이제 민원을 제기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행정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그 숙지한 내용을 우리가 답안으로 현출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질적으로 나왔던 기출 주제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잠시 앞에 봤던 그 민원인이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민원처리법은 민원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기반으로 해서 대체 이 민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민원인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그 처리 담당자들이 있어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민원인, 그리고 민원의 종류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민원을 우리가 신청할 때 처리 기간들이 다 법률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처리 기간과 처리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자, 그리고 고충 민원, 자, 여기 종류의 하나인데 이 고충 민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자, 그리고 민원 후견인, 민원 심사관,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 이런 주제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민원을 처리하고 나면요. 처리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청하고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나서 결과 통지를 해주는데 그 민원 처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 서술해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심사라고 해서 우리가 복합 민원이 요즘에 이제 핵심 주제인데 이 복합 민원을 신청할 때는 효율적으로 신청,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인민원 창구, 전자증명서, 전자민원 창구 이런 내용들도 주제에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민원의 신청과 접수. 자, 요거는 가장 핵심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구비서류, 민원 문서의 이송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그리고 반복민원, 중복민원, 그리고 민원의 처리, 그리고 민원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서라든지 우리가 문서를 기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서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다루는 정책, 연구라든지 그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사는 문서, 당연히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공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의 성립 요건,
그리고 문서가 언제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문서의 결제와 검토, 그 다음에 문서의 수정, 그리고 용어 표기 방법, 공문서, 그리고 문서 처리의 원칙, 이렇게 많은 그 문서에 대한 내용들이 기출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정책 실명제라든지 정책 연구 과제, 자, 이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들, 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인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이미지 관인, 요즘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전자문서에 우리가 찍어야 하는 그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문서의 시행, 서명, 그리고 문서가 반송되거나 이송되는 이런 문제들이 기출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 행정정보 시스템.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되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서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서식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제정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의 날짜, 시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정부 영상회의실, 뭐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회의실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이 정부에서도 영상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자문자 서명, 전자문서 시스템 이런 내용들,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편람.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업무 편람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지식행정 제도가 있죠. 자, 지식행정, 그리고 업무의 인계인수, 그리고 업무의 분장, 그리고 행정 효율성 진단, 이런 내용들이 주제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주제라고 해서 더 이상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반복적으로 이 문서 쪽, 이런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 주제를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단 학습을 할 때 답안을 그 내용을 외워서 약술 형태, 논술 형태로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구성해서 좀 짤막한 소제목을 구성해서 정리된 답안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목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문제들을 풀 때, 답안을 현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렇게 긴 문장들을, 주제도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현출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결국에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꼭 들어가 줘야 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답안의 키워드 외에 그 나머지 사항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회독수를 늘려나가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단, 우리가 현출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작성을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작성할 때 문단을 띄지 않게 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피곤함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문단을 띄어 쓰자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점수에 맞게 여러분들이 분량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20점짜리 문제, 이게 가장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 한 장, 한쪽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쪽 반에서 한쪽 반. 그래서 여기서 한쪽 반에서 한 두 쪽?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수험생의 수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두 쪽 정도 이렇게 좀 써주셔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맞게 분량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가 10점짜리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점짜리면 그 점수에 맞게 분량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 없어서 내가 정말 그 점수 배점이 높은 것들을 못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에 맞게 분량을 조절하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수험 대비. 자, 보시면 기출된 주제들도 다
다시 출세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정적이고요. 법률은 한정적이고 법률이 뭐 계속 개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양적으로 뭐 바로 뭐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출됐던 주제들도 다시 봐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특히 법률 자체가 이제 재개정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개정된 것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강사들이 당연히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있다라고 하면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조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조문을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용어,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약술 논술형 시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냐? 반복해 주셔야 돼요. 회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의시험 연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이런 연습을 통해서 실력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득점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죠.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사 실무법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세 가지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독특하냐면, 사례형 문제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논술형, 이렇게 문제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해요. 자, 우선은 행정사법, 여러분들이 행정사로서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행정사법,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얘가 사례형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위법하고 부당한 그런 처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던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복의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이런 불복의 절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행정심판과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죠. 그런데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는 행정심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법률 자체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시험에서 보고 있는 그런 법률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소송이 아닌 절차를 다루는 이런 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에 민사에 관한 모든 그런 절차들을 이 비송사건 절차법을 통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행정심판 사례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형으로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읽어보시면 복잡하겠지만, 결국에는 요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갑이 지금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읽어보시면, 토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A가 있는데, 자, 이 A는 개발구역 내 토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걸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차 중에 하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 가격 평가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관할 행정청은 이런 평가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처분이 있었죠.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었다. 자, 이 처분을 받은 갑은 지금 너는 심의 받아야 되는데 심의 안 받고 지금 가격 내렸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죠. 이 처분의 기초가 된 가격 평가의 내용은 적정하였고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 갑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불복 제기를 안 한대요. 자, 그리고 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른 이해관계들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까지도 변경되겠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행정심판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검토를 한 후에 이거 위법했네.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인용을 해버리면 결국에 이런 처분이 취소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취소나 변경될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겠죠. 이미 기존에 지금 어떤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 때 이 청구가 인용이 될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시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구, 인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익이 있고요. 사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익의 손을 들어주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공익의 선에서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청구 인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정재결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재결을 제시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 말고도 우리가 행정심판에 대한 요건, 대상 적격이 있는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기간 내 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심판 청구에 이익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적법해야지만 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우리가 적법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요건들을 갖췄는지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속력 그리고 집행정지 처추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 이런 제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안을 쓰는 그런 연습들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행정사법은 반대로 굉장히 쉽죠. 행정사법은 그냥 법률 외워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작성해주는 논술, 약술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행정사 법인이 있죠. 법인제도가 있는데 여기 설립할 때 그 설립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리고 설립 인가 취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사법상 우리가 업무 신고를 해야지만 행정사로서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업무 신고와 그리고 수리 거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기출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민사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사소송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가 소송으로 다루지 않는 법원이 후견인적 관점에서 도와주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비송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송사건과 민사소송 사건 여기에 대해서 구별해라. 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 변경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보시면 행정심판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들,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가장 많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행정심판의 기속력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기속력이라고 하는 인용재결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이제 성질인데요. 이 기속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어떤 처분을 할 때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자, 이 대상 적격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이 적합한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집행정지, 직접처분, 간접강제 제도. 이것도 최근에 등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내려서 얘를 인용해 줄지 아니면 우리가 기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재결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직전에 우리가 예시로 봤던 문제, 사정재결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사로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업무신고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업무 수행 방식, 그다음에 업무 신고 확인증 이런 문제들 그리고 행정사 법인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행정사 법인에 대한 주제가 등장했었고요. 자, 그리고 행정사의 의무 책임, 그다음에 과태료 대상자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행정사 자격 취소 그리고 장부 검사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 효과를 승계받는 경우. 자, 그리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사무직원의 금지사항, 벌칙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송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비송 절차의 특징, 소송이랑 다른 제도라고 했죠. 소송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 자, 비송사건은 개시 방법이 다양해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해서만 우리가 절차가 개시가 되죠. 처분권주의라고 하는데, 비송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사건도 있겠지만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개시하는 이런 독특한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증거조사, 심리 방법, 그다음에 재판의 방식과 고지, 그리고 종료 사유. 자, 그리고 비송사건을 진행하는 관할법원, 그리고 우선관할, 이송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비송사건도 취소나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또 취소나 변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원이 개시하는 사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 우리가 개시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취소 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자, 그리고 비송도 당연히 항고가 있겠죠. 항고의 종류, 효과. 자, 그리고 비송사건에도 대리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리인, 비송사건의 기일,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은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칙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런 재판상 대위 사건, 과태료 사건, 그리고 뭐 비용의 재판 이런 다양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건들을 공부를 하실 건데 이런 내용들을 비송사건에서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 실무법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사례형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가 대체 무엇인지. 청구인 적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적격의 답안을 썼다. 그럼 당연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없겠죠. 자, 이 사례에서는 기간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갑자기 청구 이익 문제를 썼다. 자,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자, 두 번째, 비송사건 절차법 그리고 행정사법은 약수령, 논술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무관리론과 동일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적절한 목차를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부 목차를 설정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키워드 당연히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세 과목이 나오는데 한 과목은 사례형, 그리고 두 과목은 지금 약술, 논술형으로 나오게 되죠. 사례형 문제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내에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해 줘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 사례형은요,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 되냐? 자, 먼저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돼요. 쟁점을 파악하면 여기서는 해당 쟁점이 문제된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법리라는 거는 정확한 법률, 그리고 판례, 만약에 학설 이런 것들도 숙지하고 계시다면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을 작성하실 건데 사안의 적용은 우리가 작성했던, 위에서 작성했던 이 법률의 내용, 그 다음에 판례의 내용, 학설의 내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해당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을 사안의 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각 논점별로 해결을 제시해라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주셔야겠죠. 자, 어쨌든 요 처음에 문제 제기하고 법리 제시하고 사안의 적용까지 결론이 나왔으면 이 도출한 해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최종 결과를 작성해 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은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법, 행정심판, 비송사건 절차법 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법학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조문을 암기하고 쟁점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반복, 그리고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법률 내용을 적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부담이 좀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은 반복되는 기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 이런 것들은 모의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쟁점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연습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언젠가는, 쟁점이 바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현출하고 고득점에 대비하자. 자, 그러면 저희 이패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이론, 문제풀이, 파이널 리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정규 이론 강좌에서는 민법,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공부를 하실 예정이에요. 당연히 문제풀이, 파이널 리뷰에서도 동일한 과목들이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2차 교육과정, 2차가 핵심이에요, 행정사는. 1차는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지만 2차는 대략적으로 10% 안짝으로 이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진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이제 회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정규 이론 강좌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용어라든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민법, 행정 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자, 이런 내용들의 기본 이론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핵심 이론 시간에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핵심 정리, 조문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자, 기본 이론과 핵심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제 8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답안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범위를 좀 지정해서, 그리고 문제를 좀 줄여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1대1 첨삭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을 깨고 나왔죠. 8회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완성형 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범위 예상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약 6회 정도 문제를 풀게 되죠. 근데 이제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약술, 논술 형태인데 되게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핵심 정리, 핵심 이론 때도 뭐 쪽지 시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교육과정 보시면 일단 민법 총칙, 그 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문제풀이, 기본 이론, 파이널 리뷰 해가지고 시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민법, 그리고 절차론, 사무관리론, 실무법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총 강의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5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2차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게 되는지.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시험이 9월이죠. 9월 말쯤 또는 10월 초쯤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로부터 1년 전쯤부터 공부를 미리 시작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또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요즘에는 1년 잡고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10월 정도부터 기본 이론 진행을 하실 거고 2달 반 정도 소요가 되죠.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핵심 이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4월, 5월에 진행할 예정이고 6월, 7월 전범위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월 정도에는 이제 특강, 파이널 특강 여러분들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실전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형, 완성체가 돼서 시험을 보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은 저희 10월 30일에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1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는 4월에 개강할 예정이고 전범위 모의고사는 6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에 할인이 있어요. 2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총 수강료에서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365일 중복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에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수강료 20% 할인을 드린다. 자, 그리고 전 과정 교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강, 그리고 온라인 복습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PC 2대, 모바일 2대 제공하고 있고요. 강의 재생은 이제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복습 강의 제공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사물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행정사 2차 시험 제가 좀 그 사무관리론과 그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걸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그 행정사 과목, 시험 과목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실제로 만나 뵙고 공부를 하게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꼭 수업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